경전장 오늘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미 연준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른 변수들이 연이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FOMC 회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맞습니다. 주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가 사실상 어렵긴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려운 게 뭐 증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방향성을 전망하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까지만 증시 열리면은 장기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연휴 이전에 이제 그 사람이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할지 모르는 대외 이벤트에 네. 대비해서 좀 포지션을 정리해 놓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증시의 수급 변동성을 유발하면서 주가의 좀 흔들림을 오늘처럼 좀 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좀 변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을 전망을 하는 거는 연휴 끝나고 나서 그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네. 방향성 대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쪽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강달러의 뭐 기준이 이제 100선 이상이라면 강달러 기준 그 기조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이 강달러 기조 올해 4분기 중반까지는 좀 쉽진 않을 거다. 뭐 11월 FMC가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강달러 현상이 완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선 이하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향후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고환율 강달러 현상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네. 있고 대신에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선 이상은 10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매수, 오버슈팅 이 현상을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달러와의 추세를 누를 수 있는 재료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가령 뭐 10월 중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나 아니면은 뭐 연방정부 셧다운 둘러싼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달러와의 상당히 좀 제한하는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뭐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환율 더 오를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살까? 뭐 이러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둔 것도 결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채 금리도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4% 중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5년물도 네. 지금 2년물도 지금 5%를 넘어선 네.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지겠죠? 네, 이 박스권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10년물 기준으로 4.45냐, 4.5냐 이게 뭔 차이가 있냐라고 좀 생각이 들 법하지만 네. 일단은 시장에서도 글로벌 주식시장 참여자들이나 채권시장 참여자들도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기준으로 네. 4.5%대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만하다. 이 이상까지 올라가면 뭐 4.2, 4.7 가면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 4.5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이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반영해왔던 그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4.5 이 레벨에서 움직이는 거는 향후의 증시에 저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상단을 계속 막는 요인이지 지수 하방을 뭐 코스피 기준으로 네. 2,400 이하 뭐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재료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준이 시장 우려를 좀 달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계속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는 겁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9월 FMC에서 연준이 취한 전략은 시간 벌기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떠한 시간 버는 거냐? 물가가 내려가면서 야 우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해 가는구나. 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시장의 기대감 관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뭐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은 가장 연준 입장에서 가장 불편할 수도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연준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시장에서 그는 계속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금리 인상 조만간 중단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연준은 이번 9월 FOMC에서 그 실제로 본인들이 그거를 행사할지 실행할지는 나중에 일이더라도 연준의 판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들의 기대감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좀 외파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FOMC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니까 바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그쵸. 앞서 조금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가능성이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10월 1일까지 이제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를 못하면 그쵸. 이제 셧다운이 현실화되는 건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공화당 내부적인 의견들을 살펴보면은 그 강경파들이 뭐 예산 대폭 삭감 안 하면은 우리 합의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과연 미국 정부가 문을 닫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까 네. 이 고민을 가장 먼저 하게 될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셧다운 자체가 증시에 주는 영향은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미국이 셧다운이 있었던 적이 1970년대 이후 총 20차례 있었고 네. 그때 S&P 500과 코스피의 등락률 셧다운 기간 동안에 네. 등락률을 계산해 보면은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올랐어요. 아 그래요? S&P 500이 0.4% 정도 오르고 코스피가 0.6%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장 기간이었던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초까지 35일 동안 미국이 문을 닫았었는데 그때 S&P 500 거의 8% 정도 올랐고 코스피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셧다운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신에 다른 측면, 두 번째 측면 같은 경우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저희 뭐 시장도 그렇고 저희 방송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제 IS 그 미국의 비농업군 고용이나 뭐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이러한 것들이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발표가 안 된다면은 연준이나 시장 모두 야 이거 11월 달에 금리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게 증시나 채권 시장에 걸쳐서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셧다운이 만약에 10월 1일부터 발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2주만 안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이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나 연준 모두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이러한 좀 혼란의 증시에 좀 유발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셧다운 자체보다는 깜깜이가 되는 게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 그렇죠. 거군요.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표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걸 많이 그러네요. 보겠죠. 실적을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여러모로 좀 중요한 그 구간이 아닐까 이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적은? 3분기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뭐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코스피나 미국이나 모두 지금 이 여름 구간에서 옆으로 지금 지지부진한 기어가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이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냈던 게 탑다운 단에서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실적이 생각보다 2분기 때 좀 잘 안 나왔어요. 기대치도 별로 뭐 충족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7월, 8월, 9월 계속 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반대로 말해서 낮아진 눈높이를 조금만 충족시켜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출 기업들이 우선인데 네. 수출 데이터들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발표된 9월 1일부터 20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봐도 마이너스 4 크게 축소를 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환율 효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분기 때에 비해서 3분기 때 환율 레벨이 한층 더 레벨업이 된 상태거든요. 네, 네. 이거는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환에서 나오는 이익도 추가적으로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보면 힘겨운 매크로 상황 속에서 증시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로 보면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 상황은 업계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노조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게 다른 부품 업체들까지 이제 막 확산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게 증시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있습니까? 증시에는 뭐 전반에 걸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 네. 대신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뭐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네. 기대감들은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파업하면은 물량들을 판매를 못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뭐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이러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이 노조 3사가 동시 파업하는 건 나름의 의미가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달리 말해서 미국 내에서 여론들도 노조에 대해서 지금 우호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어요. 실제로 갤럽의 설문조사들을 봐도 네. 미국 노조 설립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197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달리 말해서 노조의 힘들이 더 갈수록 좀 더 세진다라는 거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하방 압력들이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물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막 2%대 이하 물가, 제로 물가 이 시대의 저물가 시대를 여러 번 봤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저물가라기보다는 중물가 시대 이렇게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중물가 시대에서는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러한 신성장 산업, AI 관련된 산업들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조가 여론의 지지를 조금 받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노조가 원하는 뭐 임금 인상이랄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처럼 고물가에서 저물가로 가는 게 아니라 고물가에서 중물가까지만 내려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도 좀 예상을 해보죠. 네. 주 후반에 가면 이제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네. PCE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아마 높게 나올 겁니다. 그 7월 달에 비해서 높게 나올 건데, 네. 그래도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는 이미 저희가 중순에 CP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PC 물가 자체가 이번 주나 다음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이번 주에 예정된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들은 지금까지는 유가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어느 정도 염려만 하고 있는 수준이지 큰 네. 우려는 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톤이 바뀌면은 증시도 한 번 더 조금 변동성,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물가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세요? 매파적으로 좀 계속 나가겠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9월 FOMC가 끝나고 나서도 그 온갖 서베이들 설문조사 결과들이나 네. 전문가들 설문조사 결과들이나 아니면 CME 패드와치상 11월, 12월 이후에 그 금리 컨센서스를 보면은 계속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동결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좀 연준 한 번 더 시그널을 주고 계속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안 할 거야. 얘네 못 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 분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원론적인 매파 수준, 아직 인플레 잡히려면 멀었다. 이런 식으로 좀 매파적인 코멘트를 해 나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증시 좀 보죠. 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오늘까지 6일 연속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더 팔까요? 셀코리아 이렇게 표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셀코리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그냥 전체 금액상으로 보면 많이 판 게 맞아요. 6월, 7월, 8월, 9월까지 대략 4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기록했는데 네. 그 매도세의 대부분을 코스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거의 다 철강업종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 2차 그래요? 전지가 포함된 업종이죠. 오히려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들의 수급 상태는 괜찮다라고 네. 밀어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다 부정적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순매도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순매도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한국 전반 그 코스피랑 연관성이 가장 깊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에 대한 수급은 양호하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셀코리아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오늘 하여튼 외국인들이 팔면서 장중에 2,500선이 깨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대응이 가장 어려운 지금 구간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2,480선 이때부터는 충분히 사도 되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그래요? 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고, 또 중기 추세선 상으로도 이 정도 레벨에서는 잘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를 둘러싼 악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새로운 악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 결과들, 네. FOMC 같은 경우 그러한 내용들이 증시를 지금 흔들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뿐이지 현재 나와 있는 불확실성 변수들이 지수 하단을 크게 위협할 만한 재료들은 아니어서 뭐 2,500 이하 아니면 2,480선 이때부터는 매수 대응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까지 사실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이 IPO 시장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도 이게 뭐 많이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요즘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순환 주기가 좀 짧아지면서 사실 그쵸. 좀 지치니까 그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로봇주 장기 성장성 저도 되게 좋게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긴 한 업종들이긴 한 테마주이긴 한데 네. 이거는 지금 연휴 전후로는 조금
매매는 자제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아, 왜냐 개인들이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 중 하나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개인들의 매매 패턴은 연휴 전후로 변동성 자체가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거 좋지 않나 이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4월밖에 안 되지만 이번 주 전략을 좀 짜보면 어떻게 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밀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주에 나타나는 가격의 움직임들은 저는 그 방향성을 예고하기보다는 그냥 단기 수급상의 변동성, 연휴 자체가 주는 수급 변동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관망으로 대응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이 깨져서 2,480 그 이하로 갔을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한 연휴 전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